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깨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악인들이 갈 것은 수월, 하나님을 거역한 문 나라들이 갈 것도 그것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항상 전파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저자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그 이름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저자가 왜 이렇게 이 시편 9편에서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시편 기자가 주님이 하신 일을 지금 쉬지 않고 쉼 없이 전파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시편 9편에서 이 시편 저자가 노래하는 주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편 저자를 기쁘게 할까? 즉 시편 저자가 주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노래하는지 오늘 조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편 9편에서 이 시편 저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 그 4절에 보면 이 시편 9편에 보면 여러 그 공정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4절에 보시면은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다. 이런 표현. 그다음에 공정하신 재판장이시다.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주님은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면은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 시편 9편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찬양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럼 시편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당연히 아마도 이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이라든가 당대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 전혀 공정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를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뭐 악인들이 득세를 한다라든가 억울한 자들이 많이 생긴다라든가 심지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든가 고난받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소연하고 부르짖는다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고 이게 억눌려서
꿈이 있지만 억눌려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식으로 이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시편 저자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정하신 재판장이라고 하거든요. 공정하신 재판장이라고 부르므로 당대 이제 사법 체계가 굉장히 그 매우 불공정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저자 개인도 공정하지 못한 시대의 피해자이기도 하죠. 그 13절에 보면은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시편 저자가 그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고 그 어디에 호소해도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주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하면 다 나오게 해도 돼요. 이제 성경을 읽을 게 없어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제가 그 어느 한 사회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가치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꼽자면은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은 가난이라든가 신체적 질병 등의 물리적 고통보다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 분노를 일으킵니다. 제 세대, 여기서 이제 저와 비슷한 세대가 수빈 아빠나 중욱 형제 정도나 성훈 형제일 것 같아요. 맞나요? 저희 때는 학교가 굉장히 이제 폭력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선생님이 애들 때리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당장 잡혀가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안 때리는 날이 거의 없었죠. 여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남고를 다 다녀서 더구나 교련도 있던 그런 시절이어서 굉장히 이제 군사적인 어떤 분위기, 그런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담임 분들은 알겠지만 그 학교 다니면서 가장 이제 빡쳤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때 가장 빡치냐면은 선생이 우리를 때렸다. 여기에서 빡치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서 화나지 않고 대부분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제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을 때예요. 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그렇게 맞진 않았어요. 말을 잘 들어가지고. 근데 매일같이 이제 그 메타작이 있었는데 뭐 지각한다고 맞고 숙제해오지 않았다고 맞고 성적이 몇 등 이하는 다 일어나서 깜짝이 맞고 혹은 평균 몇 점 이하인 애들은 학교 평균 점수 깎았다고 해가지고 또 맞고 또 준비물 챙겨오지 못했다고 맞고 뭐 맞는 게 이제 다반사였어요. 그게 뭐 그리고 이제 부모들도 그렇게 맞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애들 잘 교육시킨다고 선생님한테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담임이 정말 악명이 높았는데 성이 양씨였어요. 양씨. 그래서 별명이 양또라이였는데 우리가 이제 매일 양또라이 이렇게 불렀어요. 인간은 정말 1분을 지각해도 줄바따를 쳤어요. 1분을 지각해도. 그런데 이제 유독 한 학생은 20분을 늦고 30분을 늦고 어떨 때 1시간을 늦고 그래도 때리지는 않을 수 없죠. 다 때리니까. 근데 굉장히 그 강도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이거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살 쓰다듬는 정도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걔네가 이제 부자였거든요. 그 엄마가 매일같이 그 선생한테 와서 촌지를 뇌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지금은 선생님들 촌지 받으면 큰일 나지만 저희 다닐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촌지 받아가지고 집 사는 사람 교사들이 월급은 얼마 아니어도 제가 아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 돼. 제가 아는 사람의 엄마 아빠가 이제 교사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 몇 채 사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잘 사는 집이니까 엄마가 자주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선생한테 뇌물 주고 굉장히 공정하지 않죠.
그거에 이제 굉장히 저희가 화가 났죠. 좀 화가 났지만 그때 화난 거 표현했다면 더 맞을 거니까 속으로만 이제 끙끙 앓던 그런 화를 낼 수 없으니까 굉장히 냉소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고 맞는 것 자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언제 가난한 게 문제가 되고 언제 맞는 게 문제가 되냐? 이 가난이 이 맞는 게 공정하지 않은 어떤 것을 결과로 이루어질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 같이 공정하게 가난하면 괜찮아요. 다 같이 가난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나라별로 행복 지수 이렇게 체크할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글라데시인데 방글라데시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우리 선진국보다 훨씬 더 높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사회 구조나 정책 등으로 인해서 누구는 잘 살게 되고 누구는 여전히 못 살게 된다. 그건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그 뭐 자녀가 있는 분들이나 혹은 학교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혹은 그 하소연하는 게 뭐냐? 왜 공평하지 않냐는 거죠. 왜 엄마는, 왜 아빠는 동생을 편드냐? 왜 언니를 편드냐? 왜 형 편드냐? 뭐 이런 걸로 계속 싸우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대했다고 하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항의를 하는데 그 항의를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왜 공평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몇 년 동안 그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그 핵심 이슈도 이제 공정이죠. 그 박근혜 탄핵의 기폭제가 되었던 게 사실은 여러분 이미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대 학생들의 시위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탄핵의 기폭제가 되었죠. 사실 그게 없었으면 탄핵이 될 리가 없었는데 근데 그럼 이대생들 왜 시위가 있었냐? 최순실 딸 정유라의 그러니까 이대 입학이었던 거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학했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들고 일어나서 결국엔 쫓겨났죠. 그리고 아직은 뭐 재판 중이어서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과 팩트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조국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도 부모의 배경을 이용해서 대학에 갔다는 거죠. 이건 뭐 아직은 뭐 사실관계가 드러난 건 아니어서 재판 중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때 사람들 굉장히 분노케 한 게 그런 거였죠.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갔는데 왜 쟤네들은?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그러한 이슈에 사람들이 극도로 먼저 정서적인 어떤 그 분노 이거를 먼저 하는 거죠. 뭐 인천 그 공항 그 공사에 그 비정규직 직원을 이제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20대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이제 분노를 했잖아요. 그런 분노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이슈 다 뭐였냐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특별 대우하냐라는 거죠. 이런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의사파업과 관련해서도 우리 여기서도 이제 지범형제가 의사고 그래서 이게 다 입장마다 다 다를 것 같고 저도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의사파업과 관련해서 파업을 하는 쪽이나 그러니까 그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다 뭐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를 걸고 있냐면은 공정이라는 맥락에서 각각 자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전공의들이 이제 이슈를 이렇게 일종의 선전전으로 그런 웹툰 같은 그런 만화를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걸 바꾸긴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당신들은 고등학교 아마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1등급을 받고 의대를 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1등급 받고 의대에 간 의사한테 당신의 몸을 맡길 거냐 아니면 공부도 못하다가 어쩌다가 그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 공공의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간 사람한테 치료를 받을 거냐 이렇게 묻는 그런 거였어요. 그럼 그 맥락은 그거 쓴 사람 맥락은 뭐냐면은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수능 1등급을 유지해서
어렵게 이제 의대를 갔는데 아니 이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공부도 못했던 것들이 이런 때 감히 말이 되냐라는 식. 이게 그러니까 공정에 대한 맥락이 있는 거고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죠. 아니 사회가 어떻게 고3 때의 어떤 성적 하나만을 가지고 전체 인생을 결정짓는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냐. 그러니까 그 수능 1등급으로 딱 가면 그게 이제 평생을 결정짓는 사회가 또 우리 사회이기도 하죠. 구조이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이제 공정한 사회냐라고 묻는 거고 그리고 또 수능 1등급이 되는 게 본인만의 노력이나 여러분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할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엄마의 극삭스러운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은 거 출발이 그렇게 처음부터 출발이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적을 유지해서 이렇게 간 건데 그런 게 이제 공정한 건가라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가장 반대할까요? 누가 가장 반대하죠?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공정치 않다는 거죠. 자신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공채로 예를 들면 우리 효영제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이제 아직은 합격은 안 한 거지만 됐어요. 근데 어느 듣도 못한 게 그냥 시험도 안 보고 특채로 딱 공무원 9급이 됐다. 이거 미칠 노릇인 거죠. 그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힘들게 시험 쳐서 정규직 들어왔는데 저들은 어쩌다 들어와서 몇 년 일했다고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따지고 있고 또 비정규직은 정규직에게 같은 노동하는데 니네들은 월급 그렇게 많이 받고 우리 이렇게 적게 받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공정한가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공정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그 사회가 공정하다라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움직여 가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다라는 것은 평등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예를 들면 평등도 되게 중요하죠. 공정도 중요한데 사실은 평등보다는 공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평등이란 뭐냐? 서로가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쟤와 나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어야 된다. 월급 받는 것도 뭐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공정은 평등하고 달라서 차이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누구는 재벌이고 누구는 가난해도 공정 시스템에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러한 차이가 공정함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공정하지 못한 시스템이나 제도 등에서 나오는가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의 심리는 그 평등과 공정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신뢰할까라는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 연구한 걸 보면은 더 신뢰하는 것은 공정입니다. 공정. 공정하다면은 평등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며 살아가지만은 공정하지 않으면 평등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이다. 다 똑같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똑같이 100만 원이다라는 건 평등한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100만 원이라는 게 공정하지 않은 어떤 것을 인해서 벌어진 거라면은 그거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월급이 1000만 원이고 누구는 500만 원이고 누구는 100만 원이다. 엄청난 차이잖아요. 평등하지 않죠. 근데 그게 공정함의 결과라면은 받아들인다라는 게 현대인들의 그런 심리,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거 이건 평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규직들 못 받아들이죠. 왜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많은 이슈가 이런 이제 공정의 문제에 빠져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 공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사회의 어떤 이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나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이나 이런 데서 뭐가 공정하고 뭐가 불공정하고 어느 편이 맞고 어느 편이 틀리다라고 그걸 말할 만한 어떤 뭐 실력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니까 저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이나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즉 공정함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늘 던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공정을 추구하지만 이건 공정하지 않다, 공정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도대체 공정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은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부르짖을 때는 늘 내 이득이나 위치가 흔들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늘 현재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기득권을 벗어나서 생각을 해야 그나마 정당한 답변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이것은 공정하다, 저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속단은 늘 나는 공정하고 너는 불공정하다라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불공정한지를 가르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는 뭐냐?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늘 의심하는 것. 나의 기득권과 이득에서 벗어나서 사안을 보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게 사실은 공정함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공정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드디어 조금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기에 어쩌면 시편 저자는 이 공정함을 하나님에게서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20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시편 9편은 마지막 절이 20절인데 자신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끝내요. 자신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8편을 살펴봤잖아요. 시편 8편과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시편 8편은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놀랍도록 대우하신가. 즉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 존재인가를 노래하는 게 시편 8편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대우하신다는 게. 근데 바로 다음인 시편 9편은 뭐냐면은 그따위 사람이 도대체 뭐기에, 이런 이야기. 한낱 사람이 뭐기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무엇에 대해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한치의 오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타인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신속하게 하면서 자신을 선악의 심판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공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공정과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세상과 타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심하고, 즉 내가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있는 자리와 위치, 그 기득권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안을 보기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굉장히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라고 한탄을 하고 하소연을 하고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공정하신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정하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이 어쩌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누리는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고 대가시키기 위해서 공정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하는 우리가 한낱 사람에 불과하며 감히 하나님을 떠나서 공정함을 이야기할 수 없음을, 판단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지금 놓여져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공정함이 무엇인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공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 삶에 그러한 일이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